대통령실이 어제 새 정부 출범 전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해당 의혹을 제기한 라디오 인터뷰 진행자 김어준 씨를 고발했습니다. 한편 여당 내에선 주호영 원내대표의 수도권, MZ 대표론 언급으로 인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통령 관저 물색 과정에서 천공이라는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분, 또 이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한 대통령실의 좀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강경 대응하게 된 배경부터 짚어볼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발 또는 이제 야권발 거짓 뉴스가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그 김의겸 의원 그 청담동 술자리 다 가짜 뉴스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장경태 최고위원 캄보디아에서 조명을 쐈다 이런 것도 다 가짜 뉴스고 이제 드디어 가짜 뉴스가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것은 정말 요즘은 제가 민주당이 가짜 뉴스 생산 공장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무분별한 민주당 측 가짜 뉴스에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신데 고발당한 김종대 전 의원이 이렇게 된 이상 법정에서 제대로 진실을 다툴 것이다,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좀 강경한 대응으로 강대강대치 선언했습니다. 네,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고발을 했는데요. 이제 김종대 전 의원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서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은 고의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종대 의원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본인은 6개월 전부터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확인하는 절차들을 거쳤다. 근데 그때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안 해주더니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하니까 하루 만에 정광석과처럼 이렇게 고발을 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지적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은 아직까지는 그 법정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 본인의 주장이 맞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저는 사실 상당히 간단하게 조사할 수 있어요. 군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불러내면 돼요. 저는 100%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김의겸 의원처럼 모 언론사에서 훈련받은 기자조차도 사실 확인 훈련이 안 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았는데요. 경호처장이 천공이라는 무술인을 모시고 갔다? 이것만도 딱 들어도 거짓말인 게 그 정도의 직관력이 없는 분이 국회의원까지 하셨다는 것이 정말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이 국회의원까지 하셨을까? 그 말만 들어도 그거 거짓말이거든요. 대한민국 경호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행사에 동행을 합니다. 바빠요. 이럴 시간이 없어요. 그분이 무속인을 대동해서 갔다? 예를 들자면 청와대 밑에 행정관 정도가 갔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 어떻게 경호처장까지 끌어들여서 경호처장까지 경호처장께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사실만 들어도 이것이 얼마나 거짓 뉴스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윤석열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몇 달을 그것을 추적하고 다녔다는 것이 이분이 이렇게 한가하시고 정신이 없으신 분인가 이런 생각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들이 생기는 게 보면 그 천공 스승이라는 사람이 이제 우리 박근혜 정권 때 그 무속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대단히 이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많이 이제 자아냈잖아요. 최순실 씨 무속인이었어요? 무속인 최순실이라고 이렇게 그런 시각들도 있지 않습니까? 무속인은 아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요 천공 스승이 이제 그동안 우리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그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이게 이태원 참사를 엄청난 기회라고 발언을 한다든지 또는 천공 스승이 우리 대선 경선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힘 내부 경선 과정에서도 왕자 논란에 또 거기에 연관도 돼 있었고 또 취임식 날 제자 2명이 또 취임식에 참석하기도 했고 스스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본인은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것처럼 발언도 하고 지난번에 또 우리
영국 엘리자베스 조문 외교 그때도 또 연관이 되고 이렇게 자꾸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연관이 되니까 천공 스승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많이 높아진 거죠. 그 첫 번째 그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이제 어쨌든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네. 됐고 김종대 전 의원은 이제 법원을 통해서 진실규명 하해나갔다고 입장을 밝힌 그런 그 상태인데 저는 이게 대통령실에서 그 법원에 그러니까 수사기관에 고발하기 전에 지금 이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서 만약에 그 설명을 하게 되면 김종대 의원이 그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종대 의원이 그 밝힌 사실에 대해서 불복한다면 고발하겠다. 이 정도로 대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가짜 뉴스가 이게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예컨대 이제 우선 제가 지금 말씀하셔서 무속인 최순실 그러시면 고발당할 수 있어요. 최순실 씨한테. 저는 최순실 씨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무속인은 아니죠. 언론에서 이렇게 일부 표현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미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아니고요. 또 하나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사이비종교 교주 같은 사람 아니에요?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뭐 간통죄도 피소가 됐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고 이런 사람한테 그 갖다 붙인다는 것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내기 위한 의도 말고는 전혀 없거든요. 들어보세요. 우리 대변인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호처장의 움직임은 경호실 전체가 다 알아요. 이 사실을 만약에 정말 그 천공이란 그 사람 외모도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모시고 뭐 국방부 장관의 뭐 관저에 갔었다 전. 이런 식의 논란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증거를 찾으러 다녔다고 하는 것이 정말 웃겨요. 저는 군 고위 관계자한테 들었다는 거. 아니 본인이 확인하면 돼요. 그분 끌고 나오시면. 그러니까 그 6개월 동안 확인했다는 게 아니라 네네. 6개월 전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했다라는 네네.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천공과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천공이라는 얘기를 그 국민의힘 그 경선 후보 중에 한 분이 경선 과정 방송 토론에서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네. 지금도 그 유튜브로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천공이 그런 언행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좀 자제를 시키고 그렇게 연관성이 없게끔 하게끔 한 조치들이 좀 필요해 보여요. 저는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리면 이 천공 같은 사람도 구속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그런데 본인이 유튜브에 대해서 이렇게 막 떠드는 것을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고 은연중에 자기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개인의 발언의 자유이니까 뭐 위법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니까 어떻게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김종대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얘기를 유포하는 것은 특히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분이 특히 김어준 씨 라디오 인터뷰로 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두 분이 합작했다는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대한민국이 지금 갈 길도 많은데 아니 이런 논란에 자꾸 가짜뉴스를 만드는 것이 저는 지금 야당이 사법 리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빨리 정신 차리고 야당을 재건해야지 될 텐데 왜 이런 가짜뉴스를 자꾸 만들어서 더 국민들로부터 멀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네. 정말요. 여러 가지 의혹이 네.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일단 천공이라는 무술인과는 일면식도 없자라는 입장인데 또 다른 논란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청담동 술자리 의혹입니다. 대통령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리고 여러 변호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장관이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거든요. 이렇게 강경 대응하게 된 배경 먼저 짚어볼까요? 왜냐면은 김의겸 의원은 또 당의 공식 대변인이기도 해요. 즉각 사과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끝까지 사과 안 하시죠. 이번에도 뭐 10억 내가 그럼 10억에 갇히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려요. 이게 참 인성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뿐이 없어요. 저는 제가 너무나
이게 제가 어떤 민주당 의원한테 여쭤봤어요. 도대체 저런 사람 왜 공당에 대변인을 두냐. 그때 어떤 민주당 의원이 어저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재명이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사람이라서 두고 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이 당이 사당인가, 이재명 사당 아니면 저런 사람을 대변인으로 둔다는 것도 상상할 수 없고요. 사실은 개인도 명예훼손을 당하면 고발합니다. 그런데 더더군다나 대통령, 위원인 그 법무장관, 또 김현장의 30여 명의 법률가들, 이렇게 몰아서 가짜 뉴스를 만드는 것은요, 황당 무게를 넘어서 그 범위도, 이분이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 있는 사람이면 이런 식의 가짜 뉴스를 유포할 수가 없고요. 더더군다나 국회에서 한 발언이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찌라시인 그 더 탐사, 다 더 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참사와 그렇게 합작을 해서 국회에서 그 소중한 시간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민주당이 망가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뿐이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네, 하실 말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근데 먼저 좀 전에 말씀하신 네. 그거, 그러니까 우리 당 모 인사한테 들었다, 이재명 네. 대표, 김의겸 대표 그 관련된 것들을 전해드리신 거니까 네, 맞아요. 그거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방송에서 얘기한 네, 제가 거는 어저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네.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그것도 네. 가짜뉴스 있거든, 가짜뉴스일 수 있거든요. 저는 증인 데려올 수 있어요. 아니 증인이 네. 문제인 거 아니죠. 그분이 또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첼리스트처럼.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거는 적합한 적당한 지적은 발언 아니신 거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원래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국정감사장에서 의혹을 받은 거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국무위원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그 질의에 대해서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이거는 이래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그 될 일이었는데, 거기서 벌컥 화를 내고 국회를 도박판처럼 나는 뭘 걸 테니까 당신은 뭘 걸 것이냐, 이렇게 감히 반응하는 데에서 확전된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그 이 청구원과 관련된 내용과 비슷하게 이 건도 국무위원으로서 뭐 이렇게 국무위원들은 정말로 공인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의혹 제기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고, 또 국민을 보고 국무위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본인의 감정보다는 국민의 시선을 더 중요시해야 될 공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건 이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판단을 받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제 지적을 다시, 이것도 똑같이 이 사안에서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국감장에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돈다발 사진 걸어놓고, 경기도 국감이었어요. 맞아요. 그 조폭한테 이재명 당시 도지사한테 뇌물을 준 것이다라고 해서 띄워놓고 한 거 있잖아요. 그거 반나절도 안 돼서 거짓으로 판명 났거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 그 66명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재명 장남에 대한 그 외국인 전형 특별 전형으로 고대에 입학했다. 이것도 사실이 아닌 거라도 확인됐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법적 조치나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면책 특권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하는 국회의원들이 면책 특권을 어디까지를 좀 인정해줘야 되는지, 또는 그러면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그 범위나 기준 같은 건 어느 정도까지가 허용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무런 기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그 면책특권 뒤에서 이런 이제 의혹들을 마구 이제 쏟아내고 있는 거건데, 이것은 비단 이 건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무겸 의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 정치권의 오래된 또 그 폐단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기회에 이런 면책등과 관련된 좀 이렇게 그 깊이 있는 그 논의나 수기를 통해서 이 제도를 좀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지금이라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더 탐사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해서 계속 진실 규명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김우겸 의원도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이 이제 제보를 받은 거잖아요. 그 제보를 한 A 씨의 여자친구의 얘기를 듣고 제보를 한 건데, 그 녹음과 녹취는 그대로 있는 건데, 그 첼리스트가 여자친구가 거짓말한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가짜뉴스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김우겸 의원이 의혹을 받았을 때 그 첼리스트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할 것이다라는 것까지 사실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던 것도 좀 감안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전에 우리 그 청gun권도 그렇고 장경태 의원 건도 지금 고발돼 있고 또 김의겸 의원도 고발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 이 고발된 당사자들을 보면 청공 그리고 김건희 여사, 한동훈 장관 이렇게 되게 지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핫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자꾸 조명을 받고 의혹 제기가 되는 대상이라는 것 그리고 왜 이렇게 자꾸 의혹을 받느냐라는 것들에 대한 것도 좀 냉철히 좀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조심하는 것도 이렇게 좀 이렇게 언행 같은 거를 좀 조심히 하는 것도 좀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덧붙여 드립니다. 네,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이번에 일단 김의겸 의원은 10억 소송 돈으로 입을 막겠다는 거냐 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 이 사안으로 다시금 면책 특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김의겸 의원에게 네. 적용될 수 있을지 말지에 대해서도 전망이 엇갈리거든요. 일단 본인이 스스로 더 탐사하고 협업했다. 협업해서 국회를 협업의 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그건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차제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국회의원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동훈 장관도 공인이지만 국회의원도 공인입니다. 그렇죠?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심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저분이 혹시 다음번에 민주당이 공천을 받고 출마하신다면 유권자들이 응징할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엔. 그리고 또 하나, 법적 소송이죠. 법적 소송에서 아니 이미 본인이 그 협업했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그 외에 많은 특권 상당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재판이 진행된다면 이 핵심은 이 이제 허위 사실임을 인지하면서 네. 고의로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저기 입증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의겸 의원은 이거를 고의로 이렇게 했다라고는 저는 보진 않아요. 김용판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의로 이게 허위 사실인 걸 알면서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그 더 탐사와의 그 협업했다 그 공모 여부도 그 더 탐사가 이제 그 국회 국감장에서 얘기했던 의혹 제기에 대해서 밖에 나가서 허위 사실임을 알고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거나 공포했다. 이게 입증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당사자들이 지금 법정에서 가리겠다고 하니까 그거는 네. 재판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조금 다른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동시에 지금 당대표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한 장관이 직접 중요한 할 일이 많아서 당대표 출마할 일은 없을 것이다 좀 못을 받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가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뭐 수도권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네. 수도권에서 이길 수 있는 분. 왜냐하면 수도권이 지금 121석인데 우리 당이 18석뿐이 없어요. 수도권에서 이기지 못하면 과반 확보가 불가능하거든요. 그거 좀 저희가 이제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이제 젊은 층에 소위 말한 MZ 세대에 좀 지지율이 약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당원들 중에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이렇게 주 원내대표가 좀 대신해서 얘기했다. 근데 특정인을 뭐 디스하거나 이러려고 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게 마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여권 주자들 중에서 1등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딱 맞떨어진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원래 이렇게 써야 좀 얘기가 되잖아요. 기자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트래픽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글쎄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우리 당의 전당대회 흥행에는 이런 식의 많은 그 얘기들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앞으로 당권 주자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수도권 출신 MZ세대가 좋겠다라고 말한 발언으로 인한 해프닝 정도로 이런 출마설이 나왔다라는 말씀이신데 어떤 생각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같은 생각이세요? 지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장관이 이제 부인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일단락은 돼가는 것 같은데 일단 정황적으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서 만찬이나 독대한 이후에 그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연출된 건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확인이 됐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대통령께서 이렇게 지금 관저에서 독대하고 만난 것들이 다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언론에 나오고 있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오지 않겠어요. 그냥 그 묻지도 않고 그냥 언론에 나올 리는 없는데 그래서 관저 정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그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는 당대표 여당의 대표를 겸직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많이 이제 했던 그런 그 관저 정치가 부활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적인 시작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많은 분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은 비판할 지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한번 이제 관저에 갔다 오면 누군가 독대를 했다 그러면 그걸 또 그 하고 나온 그 정치인이 또 윤심을 또 이용한 정치를 또 하다 보니까 이런 비판적인 시작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만약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만난다면 뭐 비공개로 할 것이 아니라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고 한 가지 또 이 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당만 만나지 마시고 우리 야당 지도부도 좀 만나셔가지고 지금 민생과 관련된 협치 이런 거를 좀 하는 모습을 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맞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 정치인을 왜 안 만나고 싶겠어요. 이재명 대표만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당연히 마음을 열어놓고 만날 수 있다고 봐요.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지금 당 대표가 피의자 신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범죄 혐의자이고 만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당 대표직 내려놓고 진실 규명 후에 다시 오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야당의 지도부를 안 만나실 이유가 없죠. 근데 그거는 제가 좀 한마디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사는 분명하게 좀 가리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뭐냐면 이재명 개인을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만나는 거고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뭐 본부장 리스크 관련해서 12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도 의혹을 받고 있는 것 그런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헌정사상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많은 10여 가지의 범죄 혐의자였던 적은 없어요. 이분 공인이시기 이전에 공적인 자리에 있는 분이 이렇게까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이 없는데 대통령께서 범죄 피의자를 만나는 것은 저는 정말 적절치 않다고. 아직 그 무죄 추정의 원칙이 헌법상에 그때 규정되어 이제 피의자로 있고. 적시가 돼 있죠. 근데 네. 아직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유죄 판정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분은 피의자로 적시된 적이 없고요. 그래도 선거 때 이런저런 썰들을 야당에서 제기를 했죠. 지금 이 이재명 당대표께서는 공소장에 100여 군데 이상의 이미 피의자로 이름들이 다 적시되어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수사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 아니, 윤석열 그것은 대통령도 이제 맞지 않다고 행정법원에 항소심 진행 아니,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등등이 그것도 그러니까 보자고요. 그렇지만 그것이 돼서 1심에서 유죄 받았습니다. 1심에서. 네, 그것도 보시죠. 그러면. 예. 네. 대통령과 야당 인사의 만남을 둘러싼 두 분의 의견이 조금 다르신 것 같은데 잠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주호영 원내대표, 김기현 의원을 잇따라 만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좀 차기 당권 레이스와 맞물려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윤심이 반영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또 나오는데 어떤 말들이 오갔을까요? 대통령께서 당무에 관여하실 수 없죠. 그래서 거기 사주에 가셨던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마다 통치 스타일은 상당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컨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사실 그분도 독대를 하시고 했지만 일체 그 바깥으로 새어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들을 독대를 하건 뭐 여러분과 함께 만나건 이런 것을 저희가 그 문제 삼을 수는 없죠. 그런데 저는 정부 라인에서
이렇게 그 대통령과 만나면 바로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에 지도부와 만난 것은 공식적인 만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은 당연히 그 언론에 다 공개되는 것이 많지만 그래서 사적인 만남 같은 형태 같은 경우는 정무라인에서 좀 정리를 해서 바깥에 나갈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을 좀 구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당권 레이스와 연관지어서 얘기가 나오는 게 또 오늘 친윤계 의원들 공부 모임 국민 공감 출범하면서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 많이 나왔습니다. 권성동 의원과 장제원 의원 이 두 사람의 만남도 사실 참 오랜만이거든요. 그렇죠. 동시에 또 당권 레이스와 연관지어서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71분 네. 참석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 윤핵관들만의 모임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범위는 넓혀진 것 같고요. 이제 공부 모임이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됐고요. 원래 당에는 이렇게 저렇게 저희 당이나 민주당이나 다 계파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계파가 또 이렇게 저렇게 바뀌기도 하고 어떤 의원님은 이런 모임 저런 공부 모임에 다 참석하기도 하고 그것이 본인의 정치적 이해 때문일 수도 있고 또는 공부에 대한 향학열이 너무 강해서 다 참석하는 분들도 있고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정치 집단에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의 만남 오랜만에 좀 대대적으로 언론의 얼굴을 비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다시 이제 저는 윤핵관들이 자꾸 국민의힘의 정치에서 전면으로 나서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국정조사 합의한 때에도 보면 그 국정조사 합의가 대통령실하고는 반드시 협의가 됐을 거거든요. 그런데 윤핵관 소위 말하는 그분들은 또 반대하거나 기권해 버렸거든요. 그 표결에서. 그리고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도 그 김은혜 홍보수석 등 이렇게 퇴장 조치한 것도 협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또 주호영 원내대표를 강하게 또 의총에서 질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소위 윤심을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되게 또 그 비판의 지점들로 계속돼서 또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자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법원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는 표현은 제가 잘못한 것 같고요. 그렇죠.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검찰총장 시절에 그 판사 사찰 문건하고 그 채널A 사건 관련해서 그 조사를 감사를 무마했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을 받았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법원에 제소를 했는데 그게 기각됐다. 기각됐죠. 예, 기각된 겁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말씀이군요. 정직 2개월이 적당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법원에서. 그래서 네. 유죄가 아니라 기각됐고 네. 그 정직 2개월은 정당했다 이런 판결입니다. 네, 아무튼 그걸 바로 잡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도 갑자기 당황했어요. 갑자기 무슨 유죄 판결을 받았을까 이러고 또 바로 잡아주셔서 대신에 고맙습니다. 이제 그 판사 사찰하고 네. 검언유착 수사 무마한 거는 네. 그게 사실이고 그거에 대해서 징계 처벌한 건 사실이다라고 근데 여하튼 판단한 거니까. 기각됐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청구를 기각한 거죠. 윤석열 네. 대통령의 정직 2개월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기각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맞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로 확인됐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네. 네. 계속해서 아까 나누던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만남에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다시 또 당권 주자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 당내 분위기 어떤지 좀 여쭤볼까요? 이제 전당대회가 지금 뭐 적어도 3월 뭐 또는 그 이후 또는 뭐 3월 전으로 네. 있을 것 같은데 누구나 다 그 출마할 수 있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 권성동 전 원내대표를 하셨으니까 그다음에 당대표 도전하시고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들 그 당심을 얻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여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종 판단은 봐야죠. 네. 네. 유력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조금씩 존재감을 나타내는 가운데 유승민 전 의원은 전대 출마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뭐 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구체화되면은 또 입장 표명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좀 어떤 인물들이 나설지 예측을 해본다면요. 지금 뭐 거론되는 분들은 다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번에 뭐 저희 당은 아니지만 그 이제
다음 그 당 대표의 가장 주요한 선출 기준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차기 총선에서 승리 어떤 사람 당 대표가 그쵸. 됐을 때 승리 가능성이 가장 높은가가 기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때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데 네. 국민의힘의 내부의 판단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심이 유승민 의원에겐 전 의원에겐 전혀 없다. 이 얘기만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나 이런 거를 보면은 네. 유승민 의원이 압도적으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제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내대표 하면서 많은 구설에 휩싸여서 본인이 사퇴까지 한 분 아닙니까? 그런 분이 다시 그 원내대표를 사퇴하신 분이 당대표로 다시 나오는 것도 사실 국민적인 그 시선에서 보면 이게 뭐 상식적이진 않아 보입니다. 네, 바깥에서 봤을 때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유력한 인물로 보인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비대위원께서는 내부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니만큼 어떤 인물들 좀 그 거론되고 이제 있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뽑힐 때 저희 당에 당원들이 한 25만쯤 됐다고 해요. 네. 근데 그 후에 대선 거치고 최근에 이제 차기 당 대표를 또 뽑게 되니까 지금 이제 저희 당에 그 당원들이 70만을 넘었다고 해요. 그때와 비교해서 상당히 늘었죠. 네. 그런데 저는 당심하고 민심하고 별개로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당원들은 우리가 반드시 총선 승리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그 소위 말해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어떠한 후보들을 정말 사심없이 이길 수 있는 후보들을 공천을 해서 국민들한테 선보일 것인가 이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을 뽑아낼 것이라고 봐요. 예를 들자면 사실 지난번에 이준석 당대표 누가 뽑았습니까? 당원들이 뽑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했던 것은 젊은 변화였었거든요. 그것을 그래서 당심의 민심이랑 다르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준석 그 전 대표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부합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대통령 후보 뽑을 적에 홍준표 또 지금 윤석열. 근데 누구 뽑았습니까? 윤석열을 뽑았어요. 그렇죠. 사실 당의 지지 기반으로 보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뽑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대통령 선거를 승리할 후보는 윤석열 이분뿐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뽑지 않았었습니까? 이번에도 저는 우리 당원들이 정말 당을 제대로 추스르고 이제야 겨우 정상적인 그 당의 지도부가 뜬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전 총선의 공천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을 대표가 공천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천관리위원장의 역할이 크고요. 또 공천관리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이분들이 당을 총선으로 끌 수 있는 그 종합 선물 세트를 국민들한테 잘 선보이는 거.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은 당심이 당원들이 뽑아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럼 어떤 인물?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현재 여론조사로 유승민이 앞서니까 유리하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아, 네. 네. 구체적인 인물 거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네, 그래서 석 달 동안의 선거 기간 중에 네. 분명히 당원들이 그런 분을 뽑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민주당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뭐 워낙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인지라 또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말 하나하나에도 언론의 주목이 큰 상황인데 일단 최근에 취임 100일 맞이 기자회견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오늘 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이 남욱 변호사의 연기를 지도하는 듯하다. 연출에 있어서 낙제점도 조금 강경한 발언을 내놨거든요. 그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장동 일당의 재판이 작년 10월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 그때 유동규 등 대장동 일당들이 이제 기소된 가장 큰 물증이 정영학 녹취록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정영학 녹취록인데 그 당시에는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서 김만배와 유동규가 그 진술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재판을 받아왔는데 이제 구속기간이 정권이 바뀌고 수사검사 바뀌면서 1년이 지나서 그 진술을 바꾼 거예요. 그 물증은 그대로 있는데 유동규와 남욱의 진술에 의해서 진술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바뀐 진술에 의해서 지금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되고 기소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건의 키맨은 김만배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욱은 전부 다 김만배한테 들었다고 전언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제 남욱이 한 말을 이제 본인이 한 얘기니까 본인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 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김만배 측 변호사가 남욱한테 법정에서 증인 신문을 하는 과정에서 네. 남욱의 진술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유일한 진술은 객관성과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객관성과 일관성이 지금 상실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욱의 그런 진술과 유동규의 진술에 터잡은 그 김용과 정진상의 구속과 기소 그리고 그거와 또 정치적 공동체로 이재명 대표를 엮는 이런 것들은 유동규와 남욱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 검찰과 짠맞추기 조작 수사를 한 것이다라는 이제 그 심증을 더 갖고 있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천화동인 1호 소유주라고 거론이 됐던 김만배 씨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가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오히려 그 당사자인 김만배 씨가 자신의 것이다 주장을 하면서 민주당의 말에 좀 힘을 싣는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양쪽에서 지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듯이 이 진술은 틀리고 이 진술은 맞다. 이 진술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것이 이제 지방의 그 사업 개발권에 관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최종 결정권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었고 그래서 지방 권력을 사적으로 그 특히 허가권 뭐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변경하는 권한은 다 지방 권력을 가졌던 당시에 이재명 지금 현재 당대표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밝혀내면은 저는 굉장히 그 분명한 수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장동 개발, 위례 신도시 개발 등등에 있어서 또 성남 FC에서 그 후원금을 받았을 적에 그 해당 업체들한테 어떠한 식의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줬는지가 서류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서류를 두고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을 따맞추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컨대 지금 남욱 변호사도 지난번에 그 대선 전에 들어왔을 적에는 뭐 4명만 구속하고 봐주겠다 뭐 이런 식의 딜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그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진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 결제 프로세스가 지금 1조가 넘는 사업권이 유동규 선에서 결정이 됐다? 그걸 믿을 대한민국의 바보천치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그 사법권은 어떻게 유동규가 해요? 아니 당연히 개발과 관련된 네. 최종 승인권자는 시장이죠. 그거는 네네. 뭐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은 네. 시스템 아닙니까? 문제는 그 승인을 결제를 하면서 대장동 일당들에게 특혜를 주고 뭐 뇌물을 수수했다든지 뭔가 반대 급부를 받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지 이게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2013년, 15년도에 부동산 경기 안 좋았을 때 민관 합작으로 공익 한수 5,500억 해서 전국에 16개 이상의 지자체장들이 롤 모델로 따라했던 사업입니다.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그 대장동 일당들의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익이 이제 늘어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인데요. 만약에 그것을 민간 개발로 하지 않고 민간 합동 개발로 하지 않고 민간 개발로만 했으면 그 모든 수익은 다 민간업자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게 사업 방식이었죠. 그것을 처음으로 민관 합동 개발이라는 걸 통해서 환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구조와 관련된 것들은 오히려 칭찬받을 그런 사업 구조인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 428억이 처음에 유동규 거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유동규가 출소하면서 진술을 바꾼 거잖아요. 428억은 김용과 정진상도 공동으로 갖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남욱도 김만배로부터 그렇게 들었다라고 전언한 거잖아요. 그래 형사소송법상 전언은 증거 능력이 없지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김만배가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명확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욱의 진술은 거짓인 게 확인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은 일관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동안 유사한 사례에서 이렇게 진술만으로 기소된 재판에서는 이렇게 진술의 일관성이 없을 때는 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점을 제가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동안 그러니까 수사하고 기소까지는 검찰의 시간입니다. 네. 검찰은 검찰의 논리대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어요.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법원은 물증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재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증에 의해서 지금 증거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남욱과 유동규의 진술뿐인 이 내용들이 하나씩 사실관계가 규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당연히 이제 무죄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이게 무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검찰에 대해서 대단히 큰 역풍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안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요 사안은 검찰에만 역풍이 불지 않고요. 이번 정권에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뿐이 없는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도 더욱더 제대로 수사가 돼야지 되고요. 최종 결재권자의 그 프로세스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성남의 뜰이라는 공사가 51%의 지분을 갖고도 1,080억인가 이로 그 이익을 제한해 놓고 단 7% 갖고 있는 민간 사업자가 4,040억을 가져갔어요. 이런 식의 사업 구조를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자마자 주식 투자한 이재명 대표가 모를 리가 있어요? 빠꼼이 아니에요. 돈에 있어서는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민간업자가 자기가 20억 뇌물 줬다. 근데 자기 사업권이 떨어졌다. 그래서 고소한 내용 증명장도 있지 않습니까? 서류로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법원도 기소를 할 때 법원에 검찰이 기소할 때 증거 없이 내가 기소할 수가 있어요? 기각률이 얼마나 높은데요? 기소가 잘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예. 이걸 자꾸 얘기할 필요가 없이 좀 이재명 대표께서 네. 오죽하면 취임 100일 날 아무 얘기도 못 하세요. 제가- 측근 2명이 구속이 됐는데 네. 또 아무 얘기도 없고 SNS 정치 좀 그만하시고 정말 대표직 내려놓으시고 정정당당하게 수사 협조하시고 무죄 되시면 돌아오시고 그것은 만약에 진짜 무죄가 오시면 알겠습니다. 된다면 저희 당의 부담이 저도 얼마나 한 말씀 크겠어요. 드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네. 주장으로만 주장 아니라니까요. 주장으로만 겁박하지 마시고요. 네. 그 증거를 가지고 물증을 가지고 얘기하시길 바라고 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릴게요. 김만배 녹취록에서 유동규가 남욱한테 우리가 돈 주고 받는 거는 절대로 2층에 있는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알면 안 된다라는 녹취록도 나왔고요. 그 남욱이 작년 9월 달에 귀국하면서 인터뷰한 내용에서도 12년 동안 이재명 전 시장에게 로비했는데 씨알도 안 맥혔다. 이 내용들이 네. 사실인 거로 지금 알겠습니다. 확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네. 정확히 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말이잖아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행 국민의힘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